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사회는 점점 저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고령화되어 100세는 기본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무엇 하며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막상 저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먼 미래의 일 같아서 잊고 살기가 일쑤인데요. 정말 생각보다 우리의 노후는 빨리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대비하고 공부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노후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네. 금융투자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네. 또 지금은 투자 교육, 네. 노후 설계 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고 네. 또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한번 네. 말씀을 네.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벌써 좀 만 48년이 됐는데요. 네. 그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은 그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이제 중개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제가 2번 하게 됐는데 네.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네.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그 저와 비슷한 연배 사람들 중에 이 투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걸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저한테 뭐 노후 설계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노후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마침 제가 또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이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아, 나이 들어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평생의 라이프워크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투자 교육이라든지 이 노후 설계 교육 같은 게 좋겠구나. 그래서 그 일로 들어서 가지고 제 그 동기나 이런 사람보다도 한 10몇 년은 좀 더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네. 제2의 전성기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 대표님의 예. 경험과 네. 연륜과 또 네. 어떤 고령화 돼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랑 맞물려서 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근데 대표님, 예.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에게 어떤 네. 노후의 3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뭘까요? 그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이 돈이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이 들면 외로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3대 불안을 이렇게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소일거리 꼭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네. 이거 또 뭐 그 소리냐고 그러는데 그 돈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자기 참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 소일거리를 갖는 게 네.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런 어떤 네. 그 불안함을 네. 뭔가 이렇게 계몽시키고 달래주시기 위해서 책을 내셨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사실 금년에 우리 나이로 75세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나이 좀 돼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이 공단 측에 자기 의견이랄까 뭐 약간 항의 쪽으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네.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입니까? 네.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입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맞는 사실은 말씀이네요, 퇴직하고 또. 나면은 그때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네, 없고 네. 퇴직하기 10년, 20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0, 40대부터 이런 일을 또 아까 말씀드리는 그 자기 일을 갖기 위해서는 네. 약간 젊은 시절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저 동영상에 올라가면요. 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영상 중에는 제가 금년에 34세인데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미리미리 깨닫고 노후 준비라는 게 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네, 뭐 건강도 네.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길게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교육 같은 데 가서 1시간이나 2시간을 전부 들어오신 분에게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보통은 뭐 5분이나 10분 내에 얘기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책을 내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앉아서 그쵸. 그거를 뭡니까 한번 이렇게 쫙 정독을 처음부터 하실 끝까지 수가 보겠구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강의한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네. 네. 아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야 될 네.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뭡니까? 네, 그렇게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제목은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그 말은 50 이전부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책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잘 노후 걱정 없이 살려면은 네. 3, 40대부터 네, 공부를 하고 네.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30대 하는 게 뭐냐면 돈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 자녀 리스크라고 저는 그러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산 관리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30대, 40대부터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네. 그다음에 제가 작년 9월에 이 잡코리아라고 하는 이 취업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이 51.6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한 40년, 50년의 긴 네.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을 뭐라고 살아야 될 네. 건가? 그것은 퇴직하고 나서 준비해서는 늦거든요. 그쵸. 다들 그때 준비를 하는데. 네. 그 전에 30대, 40대부터 왜냐면 저도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경험이지만은 이 일본에서 그때 네. 그런 경험들을 본 게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걸 빨리 깨닫고 30대, 4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 특히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 후에 시간이 얼마나 긴가 하는 거를 인생이 네.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그 말을 꼭 하고 있어요. 퇴직 후에 12만 시간. 그러면 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이 예. 12만 시간이니까 예, 이 시간을 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인데 요즘 뭐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고 중소기업은 51세고 대기업은 49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그 60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사람의 주된 직장에서 네. 우리 8%밖에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러면 51.6세를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네. 왜 83세냐면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놓으면 100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이 31년이거든요. 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뭐 일해야지, 하루가 술 먹어야지, 모자라죠.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막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아, 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네. 곱하기 365일. 이게요.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예, 그 12만 네. 4,465시간.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길인가. 네, 네.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네.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네. 약 68년이 돼요. 아. 느낌상으로는 네.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8년에 해당한다. 세상에. 100살까지를 생각하면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은 말이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아.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가 네. 12만 시간을 말씀드린 취지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예. 우리가 이제 막 한창 예. 활동을 하거나 지금 예. 현재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 막 지금 활동하는 시간 예. 이거에 대해서만 막 네. 급급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예.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퇴직 후에 그 그렇죠. 엄청난 시간을 예, 그 퇴직 후에 사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봐요. 네. 그 첫째는요, 노후에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네. 우리나라는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억 원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세금 떼거나 하면 금리가 네, 몇 푼 안 돼요. 네, 네.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네. 우리나라 50대의 가구당 평균 이 총재산이 얼마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5억 1천만 원이래요. 그럼 5억 1천만 원이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요.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네. 지방에 사는 분이 오히려 나아요. 이 5억 1천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문제잖아요, 지금. 가계 부채가 가구당 부채가 9,900만 원이래요. 네. 이거를 빼게 되면은 이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네. 언제 생각하면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수 거 아닌가. 아,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겠죠? 집값 포함인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3억 5,700만 원이에요. 아. 그 살고 있는 집값을 빼버리면 얼마 남냐? 5,400만 원 남아요. 5,4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50년을 삽니까? 요새 이제 집값이 폭등해서 그 더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문제는 뭐냐? 5,4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요즘 동학개미 난리잖아요. 주식 사서 튀겨볼까. 그러다가 오히려 빵으로 그쵸, 만들고. 네. 예.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선진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네. 군인분들밖에 없거든요. 네네. 보통 사람은 우리 그 앵커님도 뭐 국민연금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놀란 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걸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국민연금의 그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54%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절반. 근데 문제는 또 월 수령액이 이 60만 원 미만이 78%. 대부분은. 대부분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밖에 안 돼요. 제일 지금 많이 들고 의지하는 게 국민연금인데. 네. 그리고요. 퇴직연금이 있는데 작년에 내가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255조 원인가 그런데요. 이거를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이에요. 아.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특별한 분들밖에 없고. 그게 지금 이런 상편인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뭐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뭡니까? 집을 집 팔아야 하나, 되는 집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 집값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이 제 친구 중에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가 1984년도에 그 집 28평짜리 그 사람들 집을 크게 살지 않으니까 네,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거든요. 이 피크일 때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아.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요, 1950년부터 77년까지 28년 동안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쫙 태어났거든요. 2,8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에 100만 명 정도씩. 이분들이 집을 사면서 우리나라 집값을 올리고 있고 아직도 이분들의 집값 마련이, 내 집 마련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오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작년에 출생자 수가 2,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집을 팔아 살려고 그러면은 2,027만 명밖에 안 난 그 세대들이 그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재작년에요. 일본에서 이 뭡니까 부동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뭐냐면 아니 불자 부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거기 부동산 시대는 네. 마이너스 동산 부채할 때 부자예요. 네. 마이너스 동산 시대. 네. 왜 마이너스 동산이냐? 내가 이제 그 나이가 100살이 가까이 돼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그 집을 다 집이 있기 때문에 물려받지를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 상속 받아봤자 세금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골치 아프니까 팔라고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500만 원을 얹어서 가져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 제가 댓글이 올라와서 제 욕 되게 먹을 거예요. 너 지금 어떤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본다면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가서 과연 도움이 될 건가를 네. 한 번쯤은 너무 집만 믿고 있다면은 네. 팔랑 집한 집밖에 없으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제 자산을 네. 사실 이제 고르게 투자를 해놔야지 그렇죠. 오로지 그냥 집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던 시대는 이제 네. 끝났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 혹시 그 일본에 사신다는 친구분은 어느 동네에 사시는, 어느 도시에 사시나요? 동경 수도권이니까. 아, 동경 우리 말하면 경기도 수도권인데도. 뭐 거기 1시간 이내에 저 동경 자기 회사로 출퇴근하고는 친구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이제 그 일본의 예를 이제 종종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그 동경 아주 그 도쿄 네. 시내는 집값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네. 이게 알아야 될 게 이게 특별한 건데 몇 군데만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쏠림이 있다. 예. 그러니까 쏠림이 마지막에 남는 데가 이 몇 군데만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는데.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이 됐든 네. 누가 됐든 그냥 네. 그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은 이제 네.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그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그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시잖아요. 투자를 그렇죠. 네, 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막상 이제 본인들의 네.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400만 원 평균이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믿고 있는 분들보다는 네. 아, 내가 퇴직 후에도 네. 무언가라도 이제 소일거리를 해서 네. 일을 해야겠다, 활동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아까 말했지만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제가 46년 전에 일본 동경에 연수를 가가지고 그때 그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고 아, 나도 이 100살까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일찍 생각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처럼 네.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제가 5년 전인가 보니까요. 이 일본의 퇴직자들이 일하는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거기 네. 경쟁률이 50대 1이더라고요. 네.
또 제 친구가 사장인데 그 따님이 40대 중반인데 대학 나온 따님인데요. 이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고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친구가 간호사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 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따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게 뭐랄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이 우선 없지만은 또 일이 있어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좀 이게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외국 회사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나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분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돈 걱정이 없는 분들도 그러면 놀고 먹으면 되냐? 아니에요. 특히 도시에 사는 분일수록 이게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하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참 곤란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퇴직 후에도 뭔가의 활동을 하고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는 또 뭐 요새 워낙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니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뭐를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일자리를 찾아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 진보에 따라서 인간의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부터 한 10년쯤 후에 2033년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에 47%가 사라질 거래요. 절반이. 거의 반은 사라지는 거네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근데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을 수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러면 뭐냐? 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뭐냐면 약간 좀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이유가. 그리고 더 바람직한 거라면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 청년 젊은 현역 세대와 경쟁하지 않고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그걸 요즘 뭐라고 하냐면 창직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창직이요. 그래서 뭔가 요즘 창직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과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점점 이제 직군도 다양해지고 또 우리 퇴직 후에 시니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분야도 어떻게 보면 넓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럼 다양화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직업군을 추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보면은 1969년도에 처음에 우리나라 직업이 등록이 됐다는 거군요. 그때 3,260개였던 직업이 2019년에는요 얼마가 됐냐면 18,000
6,891개. 아.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5배로 늘었어요. 그 직업의 종류는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군요. 그러니까 뭐 불과 50년 동안에. 네. 근데 아직도 일본 가면 2만 5천 개가 있고요. 미국은 3만 600개라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직업들이 생겼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네. 정리 컨설턴트. 맞아요. 뭐 그런 일들이 요즘 주위에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직군이 많이 생겨나죠.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30대, 40대 이분들이 네. 이 현역 시절에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을 시켜서 예, 미래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뭔가 그런 새로운 직업을 찾는 노력을 열심히 젊은 시절에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되고 나중에 퇴직 후에 할 일자리도 좀 준비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창직을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네네. 창직의 사례를 한번 예, 소개를 예. 부탁드려 볼게요. 그 제가요 시니어 잡지에서 2분 사례를 봤는데 네. 한 분은요 김호진 씨라는 분인데 광고 업계에서 네. 이 우리 앵커가 둔 분이죠. 그 모델이라든지 연예인을 발굴해 가지고 등용하는 일을 했는데 네. 그 연예인 이분들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게시물 있잖아요. 그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보고 그 비방이라든지 조롱글이라든지 또는 과거 사진, 그 인터넷 동영상 같은 것을 삭제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잊혀질 권리, 네. 이걸 관련된 이 일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인터넷 장의사를 창업했다는 거예요. 아, 그거를 인터넷 장의사라고 하는군요. 저는요, 인터넷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하길래 그 뭐 하는 건가 했더니 네. 흔적을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그 일을 해가지고 적게는 몇십만 원, 또 억대까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창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요새 시체말로 흔히 네, 뭐 네.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흑역사를 깨끗하게 네. 지워주는 직업이 또 한 번 있는 사례 제가 거군요. 소개를 하면요. 윤선현 씨라는 분은 정리 컨설턴트를 하는 분인데 네. 그 이분이 중학교 때요. 네. 조그맣지만은 자기 방을 공부방을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같이 쓰다가 공부방 자기 방에만의 방을 가지면 기분이 참 네, 기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소중한 이 자기 방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노력 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그 삶을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순하게 살아라. 네. 이런 외국 책을 자기가 보고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의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이 시간 등의 관리를 해주는 이 정리 컨설턴트라는 일을 해보자. 네. 해가지고요.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창업을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처럼 그 네.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군은 이제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들이 워낙 이제 물질적으로 네.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네네. 점점 나도 모르게 짐이며 뭐 그렇죠. 관계며 뭐가 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네.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네. 제 주변에도 정말 네. 전문가한테 맡기셔가지고 네. 집안을 이제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이게 공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도 네. 삶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네네.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네. 새삼 그 정리 컨설턴트의 직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어머니가 옛날 분이니까 뭘 버리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그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걸 몰래 가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근데 처음에 한번 화내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리고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사실은 매일 버리는 게 이게 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컨설팅 일이 여기저기 그 일을 하는 분이 있는 걸 보면은 그런 일의 수요가 많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뭐랄까 창업, 창직 관심을 갖는 거는 참 좋지 않을까.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또 자기 노후를 위해서도 좋고. 맞아요. 네. 아니 그 비용도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하시는 네. 어떤 그 투자 교육이라든지 네, 노후 설계, 네. 뭐 교육 이런 일들도 네. 광범위하게는 창직에 해당하는 거네요. 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지진하고 보니까 이게 창직이구나. 제가 그 창직을 2번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것이 이 자유화된 게 허용된 게 92년이거든요. 이제 그 전해인 91년에 네. 제가 그 어느 잡지사로부터 외국의 전문가의 글을 좀 받아서 게재하고 싶은데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일본의 그 자산운용사 사장한테 글을 하나 받아가지고 네. 제가 번역해서 잡지사에 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뭔 말이냐면 IR이라는 말이 있어요. IR은 Investor Relations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의 재무 홍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IR을 제가 처음 봤어요. 네. 보니까 이 외국인에게 우리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기업이 재무 홍보, 소위 말하는 IR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네. 일본의 그 원고를 써준 사장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IR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IR 관련 일이 그 후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저보고 IR 전문가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너 이 IR이라는 이 사업을 만들면은 이게 사업이 되겠어. 그래서 그 IR 사업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0년 넘게 경영을 해서 제법 돈도 벌었고요. 제 밑에 있던 직원들이 그 IR 전문가로 기업의 IR 담당자로 이게 스카우트 돼 가더라고요. 네네. 그 일을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창직이구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산운용사의 CEO 사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운용을 잘한다는 게 운영업이 잘 되려면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에게 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칙을 지켜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를 하면서도 이 투자 교육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있던 회사가 해외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려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뭔 일을 할까? 어디 딴 데 가서 사장을 또 해봐도 한 2년 하다가 또 끝나겠지. 차라리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의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 그룹에서 이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1호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을 하게 됐어요. 1호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또 퇴직연금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후 설계 교육을 하고 네. 그래서 9년 동안 제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1인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트러스턴이라는 회사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는 게 어때요? 들어가서 그 일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 젊은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그런 창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좋아지고 위치가, 그다음에 그 일을 갖고 나와서 또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를 이 젊은 현역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네. 어떤 그 연륜과 경험도 네. 중요하지만 네. 그 열린 마음과 네. 그 어떤 열린 눈으로 네. 매사를 관심 있게 네. 보고 습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매일 하루에 신문을 5개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요고 신문이 꼭 있어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자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야 그쵸. 제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서 이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스카르프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그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네.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그럼 정말 얘기 나누다 궁금한 게 네. 그런 어떤 이 대표님이 갖고 계신 열정과 네. 호기심, 네. 그 끊이지 않는 어떤 그 노력의 힘, 열린 아니, 마음 이런 것들은 어디서 원동력이 생기시는 건가요? 글쎄 전 잘 무슨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기 장점이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영업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지만은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주가를 예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재능이 없구나. 네. 또는 영업하는 것도 재능이 없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 중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일을 찾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건강한 투자를,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에 대한 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네. 내가 창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 네. 다양한 일을 네.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라라는 네.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시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실까요? 그러려면은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평생 현역이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런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거를 꼭 이게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이 첫째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뭔가 남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자신만의 브랜드. 저는 요즘은 직장인이 김 과장, 박 과장, 김 부장이 아니고 요거의 전문 분야 누구? 네. 요거의 전문 분야 누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후 설계 강의를 하고 투자교육 강의를 하지만은 수많은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그쵸,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전문가, 무슨 분야에 능통한 김갑돌 이런 식의 브랜드를 만드는 또 노력을 네. 현역 시절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받든지 50만 원을 받든지 그 돈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돈을 줄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이상의 보답할 게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보면요. 예를 들어 옛날에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보면 뭐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고 끝발이 있었으니까 나오면은 알아서 나를 데려가겠지. 이게 한번 어느 금융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아까 말했지만 이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타인이 나를 선택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죠.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예, 높이라는 그게 뭐냐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하나 말하면 제한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시로 예를 들어서 저는요, 나와서 재취업을 할 때도 네. 지금 51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재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글로 써가지고 네. 그다음에 어디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나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만나 뵙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미리 제안서를 썼어요.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네.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 자료를 만든 걸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미리 택배로 붙이고 그러고 나서 당일 만나니까
그분들은 바쁘잖아요. 회장님들은. 네. 5분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뭐 이런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그럼 미리 그걸 보내니까 네. 본인이 그 스태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만나서 50초 만에 하십시다.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제안하는 그런 노력이랄까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힘이 네. 있으시려면 네. 정말 그 전에 미리미리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네. 자신감도 있고 네. 열심히 학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인들한테 말할 때 뭐냐면 연령대별로 그 준비할 게 있는데 네. 이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로 20, 30대는 우선 3층 연금, 최소생활비 정도를 네. 연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니까 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인적 자본 투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20, 30대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할 일이고 네.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애들로 돈이 많이 아까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애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그 자녀 리스크 관리하는 그 일을 40대에 시작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빚을 갖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그 퇴직하고 나서도 할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제 50대다. 네. 그런 연령대별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퇴직하고 나면 그때 시작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낸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이 정말 대표님이 쓰신 그 책을 열심히 잘 보셔야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모든 시니어분들이 사실 우리 대표님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은 그러면 이런 그 평생 네. 현역으로 네. 활동할 수 있으려는 그 네.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 네네. 시니어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요, 이 뭐냐면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수입 때문에 돈 때문에 일을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또 취미라든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돈이 또 딸려올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폼도 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가짐 말씀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후반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 그 자신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어른에서는 자신감이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아니 정말 듣고 네. 보니까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 시니어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당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의 노후는 물질적으로 얼마큼 충분하냐 그렇지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내가 활동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창의로운 일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정된 물질적 노후 대책은 물론 즐거운 활동과 새로움에 대한 현명한 대책도 함께 연습하셔서 오래오래 평생 현역으로 모두들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